저는 올해 75살 이정숙입니다. 제 이름 석자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할지 가끔은 몹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어머니, 또 누군가의 할머니, 그리고 지금은 아들 내외의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 세상은 저를 그렇게 부르지만 저는 그저 제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다가 어떻게 제 이름과 제 인생을 되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모든 것은 어느 평범한 아침, 제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한 뚝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같이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 깊이 잠들지 못하는 건지 모를 일이었어요.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저는 더 누워 있는 것이 영 갑갑해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두어 번 두드리고 1층으로 내려가니 집안 가득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아들 내외와 손주 녀석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 고요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큼지막한 텔레비전,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소파까지 모두 제 며느리 서진미의 취향대로 꾸며진 것들이었습니다. 이 집이 원래는 제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피와 땀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저 하나뿐인 것 같아 가슴 한쪽이 시큰했지요. 에휴, 늙은이가 주책이지. 저는 작게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냉장고를 열어 아들 김태우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 재료를 꺼냈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진하게 국물을 내고 숭덩숭덩 썬 두부와 애호박, 구수한 집된장을 풀어 한 소끔 끓여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위로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 파를 넉넉히 올리니 칼칼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밑반찬으로 어제 무쳐둔 오이 무침과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정갈하게 차려놓으니 제법 간사한 아침상이 완성되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몸은 고단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줄 것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뿌듯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7시가 조금 넘어 2층에서 며느리 진미가 하품을 하며 내려왔습니다. 실크 잠옷 차림의 며느리는 부엌 쪽을 보더니 대뜸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이게 무슨 냄새예요? 온 집안의 된장 냄새가 다 뱄잖아요. 머리가 다 아프네. 저는 좋은 마음으로 차린 아침상 앞에서 대뜸 타박을 들으니 서운한 마음이 훅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의 경험으로 여기서 제가 맞서봤자 상황만 악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집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하지 않니? 너도 아침은 밥으로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몸에 좋단다. 이리 와서 한술 뜨렴. 제 말에 진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찬장을 열어 시리얼 상자와 우유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거하게 밥을 차려 먹어요. 속만 더부룩하고 살만 찐다고요. 그리고 태우 씨도 어제 회식 때문에 아침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건데 저런 밀가루 덩어리가 몸에 좋을 게 뭐 있겠니? 어머님은 꼭 그렇게 낡은 소리만 하세요. 이게 얼마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건강식인데요. 제발 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미는 보란 듯이 시리얼을 그릇에 쏟아붓고 우유를 부어 식탁 한쪽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으로 시리얼을 떠먹는 소리만 달그락거릴 뿐 부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들 태우가 부스스한 얼굴로 2층에서 내려왔어요. 아들은 저와 제 아내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금세 알아차리고는 한숨부터 푹 내쉬었습니다. 아, 엄마. 아침부터 또 왜 그래? 그 말은 명백히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아들은 늘 갈등을 피하고 싶어 저를 먼저 나무라곤 했지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아침 차려준 사람한테 된장찌개 끓였네. 맛있겠다. 근데 나 오늘 진짜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어. 미안해, 엄마. 태우는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냉장고에서 찬물 한 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고는 출근 준비를 하러 휙 돌아서 버렸지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은 온기를 잃은 채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진미가 남긴 시리얼 그릇과 태우가 마신 물병만이 그들이 아침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이런 아침은 이제 제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은 원래 제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장만한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을 매일같이 찾아가 인부들에게 막걸리라도 한 사발 사다 나르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꿈꾸던 곳이었지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 아들 태우의 사업이 크게 휘청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들을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진미는 매일같이 제게 찾아와 어머님, 이대로 가다간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이 집을 아들 내외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의 보금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그냥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법무사인 박영철 씨의 조언에 따라 한 가지 조건을 달았지요. 제가 이 집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그들이 저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부담부 증여라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아들 내외는 물론 저와 친구까지 함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태우와 진미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명이가 아들 앞으로 넘어가고 그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사업빚을 청산하자 아들 내외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제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어느새부터인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의 모든 가구와 인테리어는 진미의 취향대로 바뀌었고 저는 제 방 한 칸을 제외하고는 집안 어디에서도 마음 편히 쉴 공간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진미가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어요.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유명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한 커다란 상자였습니다. 어디 좋은 데라도 다녀오는 모양이구나.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제가 인사를 건네자 진미는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쇼핑백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아, 네. 그냥 친구들이랑 백화점 좀 다녀왔어요. 그래, 뭘 그리 많이 샀니? 저는 무심코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상자 안에는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가죽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손주 학원비가 2달이나 밀렸다며 제게 손을 벌렸던 것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진미야,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니? 애 학원비 낼 돈은 없다면서 이렇게 비싼 가방을 살 돈은 어디서 났어?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진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거든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따져 묻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알았다. 친구가 사준 것이라면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제 사과에도 진미의 분은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왜 그렇게 사사건건 제 일에 간섭하세요? 제가 돈을 쓰든 가방을 사든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제 이 집도 어머님 집 아니고 우리 집이잖아요.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자기 물건 사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죠?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세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다.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 그랬구나. 저들에게 이 집은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 사는 고마운 보금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들의 소유물일 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그 소유물에 딸린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혹 같은 존재였을 뿐이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진미를 바라보았지요. 제 시선에 담긴 의미를 읽었는지 진미는 자기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입을 꾹 다물고는 쇼핑백을 챙겨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쿵 하고 요란하게 닫히는 방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다고. 이것은 단순히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냉랭한 아침 식사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던진 우리 집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아차렸지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내외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연민의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마치 낯선 사람을 관찰하듯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차갑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할 뿐이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주말 오후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손주 민준이가 아침부터 미열이 있고 콧물을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는 금세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라서 조금만 아파도 금세 기운이 없어지고 끙끙 앓기 마련이지요. 저는 꿀물을 따뜻하게 타서 아이에게 먹이고 물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띵해요. 아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제게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우리 강아지 괜찮아. 약 먹고 한숨 푹 자고 나면 금방 나을 거야라며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출 준비를 하던 며느리 진미였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공들여 화장을 하고 얼마 전 사온 새 옷을 꺼내 입는 모습이 누가 봐도 중요한 약속에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진미야, 오늘 약속은 미루는 게 어떻겠니? 민준이가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은 것 같구나. 제 말에 진미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애들 감기 한두 번 앓나요?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으면 금방 나아요. 유난 떨 거 없어요. 그래도 어미가 옆에서 지켜봐줘야 아이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오늘따라 유독 더 보채는구나. 제가 의사도 아닌데 옆에 붙어 있는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약속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 뺄 수가 없어요. 호텔에서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호텔 브런치. 그 말이 제 귀에는 어찌나 철없고 이기적으로 들리던지요. 자식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친구들과의 시시껄렁한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며느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는지 진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님은 시간 많으시잖아요. 정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애 데리고 병원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명령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당연히 할머니인 저의 몫이라는 태도였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니? 내가 니들 집안일을 봐주는 사람이 아니잖니. 그리고 민준이는 내 손주이기도 하지만 너의 아들이기도 해. 어미로서의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다. 책임이요? 제가 돈 벌어다 민준이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는 건 책임 아니에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면서 살림하고 애 좀 봐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제가 어머님 용돈도 다달이 챙겨드리잖아요. 내가 그 돈 몇 푼 받자고 이 집에 앉아 있는 줄 아니?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일구던 지난 세월의 서름과 아들 내외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온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미는 제 앞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말을요. 아, 진짜 힘드네요. 어머님, 솔직히 이제 그만하시죠. 이 집 저희한테 주셨으면 그냥 곱게 물러나세요. 요즘 좋은 양로원도 많다면서요. 다달이 용돈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제발 돈만 남기고 저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돈만 남기고 사라져 달라. 그 말이 제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을, 제 존재 자체를 돈 몇 푼으로 계산하며 귀찮은 짐 덩어리 취급하는 파렴치한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때마침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 태우가 저희의 언쟁을 듣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잔뜩 흥분한 아내와 충격으로 굳어버린 저를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팔을 붙잡고 말리거나 충격에 빠진 저를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이 심하다는 지적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할 뿐이었지요. 진미는 그런 남편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뭐가 심해요? 틀린 말했어요?
당신도 평소에 어머니 때문에 숨 막힌다고 했잖아.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좀 살자고요. 태우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천마디 비수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들 역시 며느리와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를 귀찮아하고 제 존재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이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흐를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도 서늘한 분노, 그리고 반드시 내 것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어요.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이 집을 짓던 날들, 아들 태호를 낳고 기뻐하던 순간들, 며느리 진미를 처음 만나 수줍게 웃던 모습을 보며 내 딸처럼 아껴주리라 다짐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따뜻함이 아닌 배신감의 증거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는 연약한 노인으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남겨준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싸워야 할 이유를 남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 속에서 어떤 거대한 계획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는지 세상 모르고 잠든 아들 내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칼자루를 쥘 차례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밥을 안 쳤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아침 식사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것은 제 기나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들 내외가 어젯밤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싸늘했습니다. 진미는 아예 식탁에 앉지도 않고 커피 한 잔만 들고 출근 준비를 했고, 태우는 제 눈치를 살피며 밥을 깨작거리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어설픈 사과조차 건네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충격을 받고 며칠 알아눕거나 혹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집을 비운 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던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지요.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이 집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작성했던 부담보 증여 계약서, 원본과 인감도장,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제 30년 지기 친구이자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때는 지역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소문났던 법무사 박영철 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작은 빌딩 2층에 소일거리 삼아 개인 사무실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고 없이 찾아갔음에도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이정숙 여사 아니신가? 이 귀한 분이 어쩐 일로 나 같은 퇴물 영감을 다 찾아오셨나? 영철 씨, 잘 지냈소?
퇴물이라니 아직도 이렇게 정정한데. 말만 그렇다는 거지. 안께. 내가 아주 향이 좋은 차를 대접하지. 영철 씨는 따뜻한 대추차를 내어주며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오랜 친구는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금세 알아차리는 법이지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야? 자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저는 말없이 서류 가방에서 부담보 증여 계약서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영철 씨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조금씩 찌푸려졌습니다. 서류를 다 읽은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양이구만. 저는 그제야 참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서름과 무시, 그리고 어제 며느리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돈만 남기고 사라져 달라는 말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철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괘씸한 것들, 부모 은혜도 모르고 제 복을 발로 차는구만. 정수가, 자네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고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지. 아니, 자네 탓이 아니야. 이건 명백히 계약 위반이야. 여기 똑똑히 쓰여 있잖나. 수증자 아들 내외는 증여자의 정숙물 충실히 부양할 의무를 지며 이를 현저히 혜택에 을리함할 경우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수가, 이 계약서가 바로 자네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영철 씨의 단호한 말에 희미했던 희망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을 다시 찾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물론이지. 다만 법이라는 건 냉정해서 감정만으로는 안 돼. 아들 내외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야 하네. 그날 영철 씨는 제게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조언은 제게 어둠 속의 등불과도 같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영철 씨의 조언에 따라 가장 먼저 전자제품 상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아주 작은 크기의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치 비밀 첩보원이라도 된 듯한 묘한 긴장감이 들었지요. 그날 저녁부터 저의 보이지 않는 기록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해요.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으네요. 평소 같았으면 알았다 하고 군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는 작은 녹음기가 그녀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요. 저는 일부러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민준이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설거지는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되겠니? 어머님은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돈 버느라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집에 계시는 분이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진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녹음기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아들 태우는 옆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지만 아내를 말리거나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못 들은 척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녹음과 함께 저는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해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월 며칠 며느리는 아픈 손주를 내팽개치고 친구와 호텔 약속에 감. 몇 월 며칠 아들은
내가 혈압약이 떨어졌다고 말했음에도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음. 몇 월 며칠 며느리는 내가 먹고 싶다고 한 갈비찜은 해주지 않고 자신들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음. 사소해 보이는 일상들이었지만 수첩에 기록되자 그것들은 아들 내외의 부양 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날카로운 증거가 되어갔습니다. 증거 수집과 함께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본심을 떠보기 위한 작은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기침을 더 심하게 하고 다리가 아프다며 집안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시작했지요. 무릎이 쑤신다. 허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며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걱정되어 병원에 가자고 할지 아니면 귀찮아할지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진미는 제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노골적으로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병원에 좀 가보세요. 옆에서 듣는 사람 신경 쓰여서 미치겠네. 병원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그 말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단 1g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없애고 싶다는 짜증뿐이었지요. 아들 태우는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 자꾸 아프다고 하지 마. 그런 말 들으면 나까지 힘 빠져. 그냥 방에 들어가서 푹 쉬세요. 자식이 아픈 어미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기운이 빠진다며 저를 방에 가두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 정도일 줄은 알았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냉담한 말과 행동은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땔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수첩에 오늘의 일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몇 월 며칠 아프다는 핑계를 대보았으나 아들 내외는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며 짜증을 냄. 제 손에 들린 펜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수집하며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제 주머니 속 녹음기와 제 방 서랍 속 비밀 수첩은 나날이 두꺼워져 갔지요. 아들 내외는 제가 뒤에서 어떤 칼을 갈고 있는지 전혀 상상도 못한 채 저를 점점 더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어도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누었고 식사 때가 되어도 저를 부르는 일조차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묵묵히 견디며 결정적인 한 방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혈압약을 먹기 위해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서 안방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린 듯 저는 계단 그림자 속에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지요. 여보, 어머님 저렇게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데 정말 괜찮을까? 아들 태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아들이 그래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며느리 진미의 말은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뭐가 괜찮아? 저거 다 꾀병이야. 우리한테서 뭐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고 저러시는 거 몰라. 당신은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그래도 요즘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이시잖아. 정말 어디가 안 좋으신 거면 어떡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시겠지. 그것보다 우리 계획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친구가 부동산에 내놓은 집은 어떻게 됐대? 부동산, 집. 그 단어들이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더 쫑긋 세웠습니다. 아, 그거. 어제 연락 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대. 계약 날짜만 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정말 잘 됐다. 그럼 이제 어머님만 어떻게든 설득하면 되는 거네. 내가 알아봤는데 근처에 시설 좋은 요양병원이 있더라. 한 달에 200만 원이면 VIP실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대. 요양병원이라니. 엄마가 순순히 가시려고 할까? 그러니까 당신이 잘 말씀드려야지. 이 낡아빠진 주택 팔고 우리 그 돈으로 강남의 삐까번쩍한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그럼 민준이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나도 친구들한테 꿀릴 거 없잖아. 어머님한테는 나중에, 정말 나중에 다 정리되고 나서 말씀드리면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따라오실 거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요양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을 팔아치울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저 몰래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참았습니다. 제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는 그들의 파렴치한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배신을 증명할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녹음된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이 싸움의 승패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 저를 친딸처럼 따르던 옆집 세댁 혜진 씨네 집에 제가 직접 담근 매실청을 한 병 들고 찾아갔습니다. 혜진 씨는 늘 밝은 얼굴로 제게 먼저 인사하고 가끔은 반창거리를 들고 제 말벗이 되어주곤 하는 참 마음씨 고운 젊은이였지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다 주시고. 별거 아니야. 여름에 더위 먹지 말고 물에 타 마시라고. 혜진 씨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저희는 시원한 거실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넌지시 요즘 아들 내외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하소연을 듣던 혜진 씨는 무언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마트 앞에서 진미 씨랑 그 친구분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 진미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빨리 집 팔고 분가해서 살고 싶다고요. 어머님 험담도 좀 하고 듣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어머님 힘드시면 저한테라도 꼭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혜진 씨의 말은 제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혜진 씨의 손을 꼭 잡고 제가 지금 어떤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혜진 씨는 제 일처럼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 법정 같은 곳에서 증언이 필요하다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보고 들은 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든든한 우군까지 얻게 되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친구 영철 씨에게 연락해 그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에 젊고 똑 부러져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앞에 그동안 제가 모아온 모든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막말과 무시가 담긴 수십 개의 녹음 파일, 그들의 부양 의무 위반 행위를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한 수첩,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저 몰래 집을 팔고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던 계획이 담긴 녹취록까지 제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변호사의 표정은 처음에 무덤덤함에서 점차 놀라움과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마지막 녹취록을 들은 변호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셨다니요. 이 정도면 뭐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승소 확률 99%입니다. 나머지 1%는 판사가 갑자기 조는 경우 정도겠네요. 변호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그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되찾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머님. 이건 당연히 어머님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일 뿐입니다.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십시오. 이제 곧 어머님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아주 서늘한 경고장이 날아갈 겁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소송 절차를 위임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이 싸움에서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이후 제 일상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 녀석의 간식을 챙겼지요.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면 이제는 마치 연극 무대에 선 배우처럼 제 역할을 태연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제 얼굴은 더없이 평온한 호수와 같았어요. 아들 내외는 그런 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신들의 뜻에 순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착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한 것이지요. 그들은 이제 제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자기들끼리만 외식을 하러 나갔고 주말이면 저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여행 계획을 세우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변호사가 말한 서늘한 경고장이 도착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유난히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모처럼 아들 내외와 저 세 식구가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 진미가 다니는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다며 기분이 좋았는지 평소에는 잘 시키지도 않던 모둠회를 배달시켰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싱싱한 회와 매운탕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서먹했습니다. 태우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제게 회 한 점을 권했고 진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젓가락만 깨작거렸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이 불편한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창 식사가 진행되던 그때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뭐 시킨 거 없는데요. 진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인터폰에 대고 물었지만 상대방은 우체부라고만 답했습니다. 태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니 잠시 후 네모난 등기 우편 봉투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등기? 누구한테 온 거지? 태우는 봉투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발신일란에는 제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아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여보, 당신 뭐 소송 같은 거 할 일 있어? 진미가 날카롭게 물었지만 태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제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서류를 펼쳐 읽어내려가던 아들의 얼굴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다음에는 당혹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얀 질석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 뭔데 그래? 답답함을 참지 못한 진미가 태우의 손에서 서류를 거의 빼앗다시피 채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서류의 맨 위에는 아주 크고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부담부 증여 계약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관한 최고서. 내용 증명. 이게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진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분노로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저희를 이 집에서 내쫓으시겠다고요? 이게 다 어머님이 꾸민 일이세요? 진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 쪼가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꾸민 일이라니 며느라가.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란다. 너희가 나를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는 너희에게 증여했던 이 집을 다시 되돌려 받겠다는 뜻이야. 약속을 안 지켜요? 저희가 뭘 안 지켰는데요? 다달이 용돈 드렸고 새끼밥 챙겨드렸고 한 집에 같이 살아드렸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이러세요? 용돈? 그 돈 몇 푼으로 내 자존심을 사고 내 인생을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 너희 입맛에 맞는 음식만 차려놓고 나는 늘 찬밥 신세였지. 한지? 나는 이 넓은 집에서 내 방 한 칸 말고는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이방인이었어. 제 담담한 대답에 진미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도끼 어린 표정으로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아프다고 끙끙 앓으셨던 거, 다리가 불편하다고 지팡이 짚으셨던 거, 전부 다 연기하신 거예요? 이런 소송 준비하려고 저희를 속이신 거냐고요. 저는 그 말에 피식하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들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진미와 눈을 맞췄습니다. 연기라니, 진미야.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너는 내게 진심으로 괜찮냐고 물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병원에 가자고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어? 너는 그저 내 기침 소리가 듣기 싫다고 짜증을 냈고 내 신음소리가 네 기분을 망친다고 화를 냈을 뿐이야. 너희의 그 냉담함이 바로 너희가 나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란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만 남기고 저희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는 말 기억나니? 나는 지금 네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내 돈, 내 집을 가지고 너희 인생에서 사라져 주려는 것뿐이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진미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뱉은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때까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던 아들 태우가 정신을 차리고
제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미가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제가 아들로서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죄입니다. 엄마, 제발 소송만은 거두어 주세요. 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들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며느리의 폭언이 쏟아지던 그날 흘렸어야 했습니다. 저를 방관하며 아내의 편에 섰던 그 순간 아들은 이미 용서받을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것이지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우야, 일어나거라. 남자가 함부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희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서운함을 내비쳤을 때, 진미가 내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했을 때, 너는 그 모든 순간에 침묵하거나 혹은 아내의 편에 섰지. 너의 그 침묵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란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아들 내외를 향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 싸움은 하고 싶지 않구나.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렴. 모든 것은 법대로 하자꾸나.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 내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들의 흐느낌과 진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길고 긴 싸움의 일막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그날 밤 이후 저희 집은 그야말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전의 냉랭함과는 차원이 다른 서로를 향한 날 선 증오와 원망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지요. 저는 제 방에서 웬만해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방 안에서 혼자 해결하며 그들과의 마주침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굳게 닫아 걸어도 2층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격렬한 싸움 소리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따위로 말하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니야. 뭐, 나 때문이라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당신은 뭐 했는데? 내가 어머님이랑 싸울 때마다 마마보이처럼 엄마 편 한 번 들어준 적 있어? 당신이 중간에서 남편 노릇만 제대로 했어도 일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어. 뭐? 마마보이? 야, 서진미. 너 말 다 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당신 명품백 사주고 당신 친구들한테 잘난 척하게 해주려고 내가 밖에서 얼마나 비굴하게 살았는지 알아. 그래서 그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당신이 무능해서 사업 말아먹은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어머님 집이라도 없었으면 우린 진작에 길바닥에 나앉았어. 이 인간아. 쿵,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태우가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과거의 잘못들을 들추어내며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지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우리 집이라는 울타리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 서로를 좀먹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싸움 소리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몰아내고 차지하려 했던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허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며칠 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조용해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미예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진미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늘 짙었던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푸석푸석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한우 세트와 최고급 영양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미는 제 앞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사과에서 진심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반성보다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지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님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고 매일매일 어머님 기분 맞춰드리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네. 이 집 나가면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진미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애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미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란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야. 너의 그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님.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변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상처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이 선물은 받을 수 없으니 도로 가져가거라. 마음만 받으마. 저는 한우 세트와 영양제 상자를 그녀 쪽으로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진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어설픈 회유책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잔뜩 수척해진 얼굴의 아들 내외가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태우는 고개를 푹 숙였고 진미는 여전히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조정은 양측 변호사의 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이번 일이 가족 간의 사소한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며 아들 내외가 어머님을 부양할 의지가 충분히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코웃음을 치며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사소한 감정 싸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 변호사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미가 제게 퍼부었던 막말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그렇게 사사건건 제 일에 간섭하세요? 이제 이 집도 어머님 집 아니고 우리 집이잖아요. 다달이 용돈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제발 돈만 남기고 저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진미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상대편 변호사의 얼굴도 당혹감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제가 꼼꼼하게 기록한 수첩의 내용, 즉, 그들이 제 식사를 챙겨주지 않은 날짜,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은 기록들, 그리고 옆집 세댁혜진 씨가 써준 사실확인서까지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원고인 이정숙 어머님 몰래 이 집을 처분하고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던 계획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변호사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그날 밤 제가 계단 밑에서 몰래 녹음했던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근처에 시설 좋은 요양병원이 있더라. 한 달에 200만 원이면 VIP실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대. 이 낡아빠진 주택 팔고 우리 그 돈으로 강남의 삐까뻔쩍한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어머님한테는 나중에, 정말 나중에 다 정리되고 나서 말씀드리면 돼. 녹취록 재생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 태우는 책상 위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고 진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마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승기는 완벽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제 쪽으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래도 이게 정말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 보이십니까? 그 질문에 회의실 안에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당연히 결렬되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합의를 이야기할 면목도 자격도 없었지요. 결국 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히고 저는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높고 엄숙한 판사석과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아들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몇 주 사이에 두 사람은 몰라보게 헬쑥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는 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준비한 증거들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아들 내외가 부담부 증여의 핵심 조건인 충실한 부양 의무를 얼마나 악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반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고 그들의 집 매매 계획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사님은 아무 말 없이 모든 증거를 검토하며 가끔씩 날카로운 눈으로 아들 내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려 애썼습니다. 아들 내외가 젊은 시절에 치기 어린 마음에 실언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어머님을 극진히 모시려 노력했다거나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쳤지요. 하지만 이미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러한 변명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은 마지막으로 아들 내외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아들 태우는 눈물만 뚝뚝 흘리며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며느리 진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주문을 선고한다. 피고 김태우, 서진미는 증여자인 원고, 이정숙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는 증여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담보 증여계약은 이를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김태우는 원고 이정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땅, 땅, 땅. 판사봉이 3번 내리쳐지는 소리가 법정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저는 제 옆에 앉은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 정의가 승리한 겁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 멀리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아들과 넋이 나간 채 허공을 응시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깊은 허무함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판결 후 아들 내외는 항소를 포기하고 순순히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집 앞에 도착하고 그들의 살림살이가 하나둘씩 밖으로 실려 나가는 모습을 저는 제 방 창문을 통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진미가 아끼던 화려한 소파, 태우가 큰맘 먹고 샀다던 큼지막한 텔레비전, 그리고 손주 민준이의 책상과 장난감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주인을 잃은 유품처럼 허망하게 트럭 위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짐을 다 싣고 마지막으로 아들 내외가 집을 나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우와 진미는 제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현관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텅 비어버린 2층으로 천천히 올라가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웃음소리와 다툼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낯선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먼지 쌓인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이곳에 누군가 살았었다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저는 텅 빈 안방을 둘러보고 손주의 방에 들어가 아직 남아있는 희미한 아이의 채취를 맡아보았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곧장 사람을 불러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B- 소리와 함께 새로운 번호가 입력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이 집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내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물 반찬 몇 가지에 구수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그리고 갓 지은 따끈한 밥과 함께 천천히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된장찌개의 맛이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요. 밥을 먹다 말고 저는 또다시 눈물을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제 법정에서 흘렸던 슬픔의 눈물과는 다른 따뜻하고도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 집을, 그리고 제 평화로운 아침을 되찾은 것에 대한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제2의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간 집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저는 해방감에 취해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낮에는 거실 소파에 누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드라마를 마음껏 보았지요. 저녁이면 친한 노인정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조촐한 다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 용기와 결단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제 속이 다 후련하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토록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더군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그 고요함이 익숙해지자 텅 빈 2층에서 울려 퍼지는 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집안을 감싸는 정막이 때로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제 어깨를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애써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숙, 약해지지 마라. 이건 네가 원했던 거잖아. 저는 제 삶을 다시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갈고 화선지에 붓을 놀리는 동안에는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며 아들 내외에 대한 생각은 일부러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제 마음대로만 되던가요? 어느 날 오후 서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과일 가게에서 옆집 세댁 혜진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는 체를 하며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시죠? 혜진 씨도 잘 지냈어? 그냥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그러실 거예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어요. 혜진 씨는 과일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머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동네 마트에서 진미 씨를 봤어요. 그랬구나. 잘 지내더냐? 저도 모르게 궁금한 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혜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예전에 그 화려하고 콧대 높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찌나 초췌하고 지쳐 보이던지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니까요. 입고 있는 옷도 허름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부끄러운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가버리더라고요. 혜진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평생 고생 한 번 안 해보고 곱게 자란 아이였는데 갑자기 닥쳐온 생활고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할까. 머리로는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연민이 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소식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노인정 친구의 딸이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밤늦게 배달을 온 사람이 태우였다는 이야기. 친척 중 하나가 진미의 친정 근처에 사는데 밤마다 그 집에서 부부 싸움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그 소식들은 제게 승자의 통쾌함보다는 어미로서의 아픔과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모질게 군 것은 아닐까,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거기에는 제 아들 태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아들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야위고 지쳐 보였습니다. 값비싼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였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으라는 제 말에도 고개를 저으며 현관에 선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나는 잘 지낸다. 다행이네요. 한참 동안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다시 무릎을 꿇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또 무릎은 왜 꿇는 것이냐? 아니에요, 엄마. 오늘은 엄마한테 용서를 빌러 온 게 아니에요. 집을 돌려달라고 조르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진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태우는 고개를 든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어요. 엄마가 소송을 걸었을 때도 저는 엄마가 너무 매정하다고 원망만 했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도 이 모든 게 진미 탓이라고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엄마 밤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고 새벽에 쪽방 같은 처갓집 방에 돌아와 잠든 민준이 얼굴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껏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난 아들이었는지,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자 아비였는지.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 단 한 번의 감사함도 없이 왕처럼 살았고 제 아내가 엄마한테 모진 말을 쏟아낼 때 아들로서 엄마를 지켜드리기는커녕 방관하기만 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실 때 저는 엄마의 건강보다 제 기분이 상하는 걸 먼저 걱정했던 놈입니다. 엄마 돈이나 집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제가 저지른 그 모든 잘못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말을 마치고 제 앞에서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의 참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무릎 꿇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겠다. 네 마음, 이제는 알겠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매실차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제가 내어준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아들과 어머니로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미와는 거의 매일 싸우다 이제는 말도 섞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조언도 충고도 하지 않고 그저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단단한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일란에는 며느리 서진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그녀의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녀의 참회록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왜 그토록 돈과 성공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게
왜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님을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명의 여성으로, 한 명의 어머니로 존중하지 못했던 제 어리석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편지는 용서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저의 죄를 고백하고 어머님께 아주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눈물과 며느리의 편지. 그것은 그들이 추락한 지옥의 밑바닥에서 제게 보낸 구조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신호에 응답해야 할지 아니면 외면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방문과 며느리의 편지는 제 마음속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통쾌한 승리의 감정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들이 들어찼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저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뒤섞여 며칠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지요. 저는 서예 교실에 나가 붓을 잡았지만 마음이 어지러워 글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먹물만 여러 번 갈았습니다. 며칠을 깊은 고민 속에서 보낸 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대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특히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손주 민준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부모의 싸움에 끼어 그 어린 것이 무슨 상처를 받고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태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다. 이번 주말에 민준이 좀 데리고 오너라. 할미가 우리 강아지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약속한 주말, 태우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손주 녀석은 그 사이 키가 조금 더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밝고 씩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주눅이 들어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이리 온.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제가 팔을 벌리자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품으로 와락 안겨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몸을 껴안으니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차가운 돌덩이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오냐, 오냐, 할미도 우리 민준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저는 아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떡볶이와 돈가스, 그리고 달콤한 과일들을 상위에 가득 차려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오랜만에 맛보는 할머니의 음식에 처음에 어색함도 있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저는 넌지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엄마 아빠랑 잘 지내? 외할머니 댁은 지낼 만하고? 아이는 돈가스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방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엄마가 밤마다 울어요. 엄마가 우신다고? 네. 아빠랑 맨날 싸우고 엄마가 다 내 잘못이야 하면서 울어요. 할머니,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혼란을 주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준이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어른들한테는 가끔씩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란다. 민준이가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려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 아이는 해맑게 대답하며 다시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런 손주를 보며 그리고 그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을 보며 더 이상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핏줄, 제 가족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태우와 민준이가 돌아간 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전화를 걸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여러 번 번호를 잘못 누른 끝에야 겨우 며느리 진미의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잔뜩 잠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제 목소리를 들은 진미는 순간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 수화기 양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태우랑 민준이 데리고 집으로 오너라. 저녁이나 같이 먹자. 이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제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제 제안에 진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그녀에게로 넘어간 것이지요. 약속한 주말 저녁, 저는 모처럼 집안 대청소를 하고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 반찬까지 예전 같았으면 명절에나 차렸을 법한 풍성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초조한 마음에 몇 번이나 현관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알려주지 않은 비밀번호였기에 아마 태우가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을 겁니다. 제가 문을 열자 거기에는 잔뜩 긴장한 표정의 아들 내외와 그 사이에 선 민준이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진미는 예전에 자신이 여왕처럼 군림하던 이 집이 무척이나 낯설고 어색한 듯 시선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밥만 먹고 있었지요. 그 무거운 분위기를 깬 것은 역시나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음식이 엄청 많아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모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그릇에 갈비찜을 듬뿍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그 후로 식사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우는 제게 회사 이야기를 했고 저는 민준이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진미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지만 가끔씩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죄송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진미는 조용히 일어나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말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설픈 솜씨로 그릇을 닦는 며느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녀가 제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반성이자 사죄의 표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집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겠지만 그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모양의 그릇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 가족에게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의미 있었던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며칠 동안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에 대한 상처와 불신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을 이대로 불행 속에 내버려 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손주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방식은 절대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를 빼고 오직 두 사람만 오라고 했지요.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제 말에 두 사람은 비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너희를 오늘 부른 것은 앞으로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긴장한 채 제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어야겠다. 이 집은 이제 온전히 내 집이다. 너희에게 다시 이 집을 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러니 헛된 기대는 하지 말거라. 제 첫마디에 두 사람의 얼굴에 실망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어머니. 당연하신 말씀이세요. 저희도 이제 그런 염치 없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답을 확인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으마.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너희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미로서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해주고 싶다. 저는 제가 미리 생각해둔 계획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조금 받을 생각이다. 그 돈으로 너희가 살 작은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보태주마. 단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앞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게 갚아야 할 빚이다. 이자까지 쳐서 갚을 생각으로 열심히 살거라. 할 수 있겠니? 제 제안에 아들 내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진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완전히 내칠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다는 제 말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무슨 염치로. 태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자 옆에 앉아있던 진미가 마침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의 귀한 마음도 모르고 제 욕심만 채우려고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염치 없는 년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미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계산이나 연기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기회를 준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는 한 인간의 진실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네 진심을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 대신 약속하렴. 다시는 너 자신을
그리고 네 가족을 돈과 욕심의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고.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이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살게요. 약속드릴게요. 진미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무조건 덮어버리는 섣부른 용서가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규칙과 관계를 설정하는 건강한 화해였습니다. 그 후 제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아들 내외에게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전세금을 빌려주었고 아들 내외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분가해 나갔습니다. 태우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트럭을 한 대 사서 밤낮으로 성실하게 농수산물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미 역시 허영심을 버리고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해 생활에 보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삶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단단함이 엿보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집에 살지 않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함께 저녁을 먹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들 내외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와 함께 밥을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한 주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진미가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 김치가 다 떨어지진 않으셨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조금 담가서 갈게요라고 묻기도 하고 태우는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제게 작은 용돈 봉투를 내밀며 엄마 아직은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라고 말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물드는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태우가 텃밭을 메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진미와 민준이가 웃으며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되찾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집문서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사는 늙은이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자 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인 이정숙입니다. 돈만 남기고 사라지라던 며느리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행복과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눈부신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공평하고도 성실한 일꾼입니다. 아픔도 상처도 미움도 쉼없이 흐르는 시간의 강물에 씻겨나가기 마련이지요. 아들 내외가 제 집을 떠나고 우리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두 번째 겨울을 앞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홀로 보냈던 첫 가을이 제 인생의 존엄을 되찾은 안도의 계절이었다면 올해의 가을은 제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롭고 따뜻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감사의 계절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희 집은 이른 아침부터 모처럼의 활기로 북적였습니다. 바로 1년 중 가장 큰 집안 행사인 김장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혼자서 겨우 서너 포기 담가 먹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소금에 절여놓은 배추가 무려 50포기에 달했고 마당 한편에는 김칫솔을 만들 각과 무, 쪽파, 마늘, 생강 같은 채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지요. 오전 9시가 되자 작은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제 아들 태우가, 조수석에서는 며느리 진미가, 그리고 뒷좌석에서는
손주 민준이가 환한 얼굴로 뛰어내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머님, 늦지 않았죠? 길이 좀 막혀서요. 두툼한 작업복에 앞치마까지 두른 채 씩씩하게 외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년 전 명품 옷을 휘감고 다니던 진미와 늘 피곤해 절어있던 태우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과 성실함이 밴 얼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어서 오너라. 너희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우리 강아지. 할미한테 뽀뽀 한번 해야지. 민준이는 제품에 와락 안겨볼에 뽀뽀를 쭉 해주었습니다. 그 사이 제법 의젓해진 손주는 할머니, 제가 오늘 많이 도와드릴게요. 라며 제법 어른스러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마당에 자리를 잡고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절인 배추를 나르고 커다란 고무대야에 양념을 버무리는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감독관처럼 앉아 양념의 간을 보고 진미는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제 지시에 따라 무채를 썰고 갓을 다듬었지요. 어머님, 젓갈은 이만큼 넣으면 간이 맞을까요? 어디 보자. 조금만 더 넣으렴. 김치는 처음에는 살짝 짭짤해야 익으면서 맛이 깊어지는 법이란다. 아, 그렇구나. 어머님, 고춧가루 빛깔이 정말 좋네요. 역시 국산 태양초는 다른가 봐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대화였습니다. 부엌길에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게 먼저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걸고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기특해서 갓 버무린 김칫솔을 뚝 떼어 며느리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 간 한번 보거라. 맛이 어떤지. 진미는 제 손에 든 김칫솔을 조심스럽게 받아 먹더니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우와, 어머님 진짜 맛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 호들갑스러운 칭찬이 조금은 멋쩍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웃고 떠들며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사람들처럼 착착 김장을 해나갔습니다. 민준이는 고사리 손으로 쪽파를 나르거나 마늘을 빻는 신용을 하며 저희의 일손을 돕는 신용을 했고 그 모습이 귀여워 우리는 몇 번이나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드디어 50포기의 김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당 한편에 줄지어 선 빨간 김치통들을 보니 마치 나라의 곳간을 가득 채운 임금처럼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했습니다. 태우는 이야, 이걸로 우리 1년은 거뜬하겠네. 라며 땀을 닦았고 진미는 제 손으로 직접 김치를 담가보긴 처음이에요. 정말 신기하고 뿌듯해요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미리 삶아두었던 돼지고기 수육과 겉절이를 상위에 푸짐하게 차려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에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지요. 우리는 마루에 둘러앉아 막걸리까지 한 잔씩 나누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었습니다. 태우는 요즘 배달일이 잘 되어 수입이 제법 안정되었다는 자랑을 했고 진미는 마트에서 이달의 친절사원으로 뽑혔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태우가 조심스럽게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수첩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지난 2년 동안 제게 빌려간 돈을 갚기 위해 매달 얼마씩 저축했는지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원금의 3분의 1가량을 갚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아직 한참 멀었지만 저희 정말 열심히 갚고 있어요.
약속 꼭 지킬게요. 저는 수첩을 조용히 덮어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알고 있다, 아들아. 돈은 천천히 갚아도 괜찮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받은 셈이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거라. 제 말에 태우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오던 진미가 저희의 대화를 듣고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2년 전에 어머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저희를 내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아마 평생 철들지 못하고 어머님 단골만 빼먹는 기생충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원망스럽고 비참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저희를 살린 동아줄이었어요. 저희에게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니 그런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주저앉아 남 탓만 하느냐지.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고 대견하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10통이나 트럭에 싣고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이 김치 아껴 먹으면서 내년 김장 때까지 열심히 살게요. 라며 손을 흔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가득 채워진 온기와 행복감으로 충만한 평화로운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와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봄 민준이의 생일에 다 함께 공원에 놀러 갔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걸려있던 어색한 미소로 가득했던 그 낡은 사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지요. 저는 사진 속의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더 희끗해졌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조건적인 희생과 순종으로 묶이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아프더라도 골문 상처는 도려내야 하고 무너진 것은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큰 용기를 냈고 그 용기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가족 모두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돈만 남기고 사라져달라는 말에 상처받던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자 제 가족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는 이정숙입니다. 창밖으로 어느덧 첫눈이 솜털처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거실 소파에 앉아 올겨울이 얼마나 행복할지를 생각하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추웠던 겨울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